자신의 부대원들이 휴가 중에 시민을 돕다가 조폭들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 그 소식을 듣고 부대를 이끌고 가서 조폭들을 소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의 차가운 물줄기가 군사분계선을 향해 흐르는 그곳에 대한민국 육군 제27사단 통칭 이기자 부대가 있었다. 살아서도 100골, 죽어서도 100골이라는 맹호 부대나 결전을 외치는 100골 부대만큼이나 이기자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부대원들의 자부심이자 멍해였다. 무엇이든 이겨내야만 할 것 같은 그 이름 아래 청춘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수색대대 소속의 한지훈, 최현수, 김태우 병장은 소문난 절친 3인방이었다. 입대일도 자대 배치일도 비슷했던 그들은 훈련소 시절부터 유독 마음이 잘 맞아 늘 함께했다. 맏형 격인 한지훈은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동기들뿐만 아니라 후임들에게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의 꿈은 전역 후 경찰이 되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것이었다. 둘째 최현수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떤 훈련이든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고 그의 농담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은 내무반의 분위기를 단숨에 녹이곤 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김태우는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깊고 의리가 넘쳤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그 뜨거운 심장은 언제나 약자를 향해 있었다. 그날은 3개월 만에 찾아온 달콤한 외박날이었다. 3인방은 부대 앞 위병소를 나서며 약속이라도 한 듯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바깥 세상의 공기는 흙먼지와 화약 냄새 대신 자유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부대 근처의 작은 중국집 이기자 반점이었다. 이기자 반점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주인 박철민 씨는 27사단 수색대대 출신의 예비역 중사로 군 생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군인들에게는 유독 푸짐하게 음식을 내주었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가게 이름마저 이기자 반점으로 지을 만큼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3인방에게 그곳은 고된 훈련의 피로를 풀고 사회와 잠시나마 연결될 수 있는 아늑한 휴식처와도 같았다. 어이, 우리 용사들 왔나? 주방에서 웍을 돌리던 박철민 씨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3인방은 경례를 붙일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 대자로 혼쭐을 내주러 왔습니다. 최현수가 너스레를 떨자 박철민 씨는 알았다. 이놈들아. 오늘은 특별히 군만두도 서비스다. 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짜장면과 바삭하게 튀겨진 탕수육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허기진 청춘들은 눈 감추듯 음식을 해치우기 시작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면을 흡입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유쾌하게 채웠다. 한참 식사에 열중하던 그때였다. 가게 밖 어두운 골목길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박철민 씨와 3인방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뭐지? 김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한지훈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제지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일단 상황을 보자. 하지만 이어지는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한 외침은 그들의 발목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박철민 씨가 먼저 굳은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3인방도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곳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젊은 여성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여성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사내들은 희죽거리며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희롱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김태우였다. 그의 외침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뭐야, 이 군바리 새끼들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는 온몸에 용 문신을 하고 있었고 험상궂은 얼굴에는 칼자국이 선명했다. 좋은 구경하는데 초 치지 말고 꺼져. 괜히 엮였다가 피 보지 말고.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최현수가 한지훈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엮이지 말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실제로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일이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군법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한지훈의 머릿속에서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외박이 잘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울먹이는 여성의 얼굴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경찰이 되겠다던 그의 꿈이, 약자를 지키겠다던 그의 다짐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 여자분 보내주시죠. 좋게 말할 때 한지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철민 씨도 어느새 주방에서 들고 온 국자를 단단히 움켜쥐고 그들의 곁에 섰다. 어린 놈들이 겁을 상실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우두머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 하나가 김태우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매일같이 고강도 훈련으로 단련된 김태우는 가볍게 주먹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황한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지훈은 경찰 제압술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관절을 노려 정확하게 가격했고 최현수는 특유의 날렵함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파고들었다. 김태우는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부딪혔다. 예비역 중사 박철민 씨의 관록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노련하게 사내들의 공격을 흘려내며 급소를 가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주먹은 위협적이었다. 최현수가 발에 걸려 넘어지자 사내들이 발길질을 하려던 찰나 한지훈이 몸을 날려 그를 보호했다. 그 사이 김태우가 넘어진 최현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동료애가 묻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을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완벽한 호흡이었다. 몇 분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마침내 사내들은 하나둘 나가떨어지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우두머리는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 라는 상투적인 협박을 남기고 부하들을 챙겨 주랭랑을 쳤다. 고요해진 골목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3인방과 박철민 씨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생겼고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한지훈이 아직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서연, 근처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이다. 박철민 씨는 그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진정시켰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3인방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며칠 후 그들의 선행은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다.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한 용감한 이기자 부대 용사들. 부대에서는 사단장 표창까지 거론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다. 3인방은 어깨가 으쓱해졌지만 한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도망치던 그 남자의 살기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차갑고 잔인한 복수심이었다. 그날 밤 한지훈은 잠들기 전 관물대에 붙여놓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문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그가 한 행동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평범했던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곧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지훈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박서연 씨를 구한 지 정확히 2주가 지난 금요일 밤이었다. 그날은 부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3인방은 훈련 준비로 분주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주말에 있을 이기자 반점 방문 계획에 들떠 있었다. 박철민 씨가 이번 주말엔 내가 특별 요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같은 시각 화천 시내의 어두운 유흥가에 자리 잡은 흑사파의 아지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조직의 보스 조상필이 싸늘한 눈으로 부하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2주 전 3인방에게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우두머리였다. 조상필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그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거대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으로 잔인하고 치밀한 성정으로 악명이 높았다. 몇 년 전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이곳 화천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는 재기를 꿈꾸며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군인이란 존재는 남다른 증오의 대상이었다. 과거 그의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의문사를 당했고 군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그 기억은 조상필의 마음속에 군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적개심을 심어놓았다. 그래서 그 군발이 새끼들 신상은 다 파악했나? 조상필의 나직한 물음에 부하 하나가 허리를 숙이며 보고했다. 예, 형님. 27사단 수색대대 소속이고 이름은 한지훈, 최현수, 김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집 주인놈은 같은 부대 출신 예비역 중사 박철민입니다. 예비역? 군바리들끼리 아주 잘들 놀아나는군. 조상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다. 오늘이 그놈들 야간 훈련 날이라고 했지? 부대가 텅 비었을 테니 아주 좋은 기회야. 그 중국집 오늘부로 문 닫게 만들어. 그리고 그 예비역 나부랭이 다시는 웍질 못하게 손가락 하나하나 분질러 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예, 형님. 부하들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조상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서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자들의 말로를 처참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지역의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특히 상대가 군인이라는 점은 그의 잔인한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날 밤 10시 이기자 반점의 영업이 끝나고 박철민 씨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굳게 닫혔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들이닥쳤다. 손에는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선두에는 조상필이 서 있었다. 내 놈이 박철민이냐? 조상필의 싸늘한 물음에 박철민 씨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주방에 있는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딜? 잡아! 사내들이 순식간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박철민 씨는 예비역 군인의 기백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와 흉악한 무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비명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사내들은 가게의 기물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의자가 박살났으며 주방의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다. 이기자라는 글자가 새겨진 액자는 조상필의 발에 짓밟혀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추억의 공간이 아니었다. 폭력과 증오가 핥히고 간 폐허일 뿐이었다. 형님, 이놈들 야간 훈련 끝나고 여기로 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조상필은 더욱 잔인하게 웃었다. 잘 됐군. 오는 길에 선물이나 잔뜩 안겨줘야지. 그들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든 뒤 피투성이가 된 박철민 씨를 길가에 내버려 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 2시 고된 야간 훈련을 마친 3인방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들의 눈에 멀리서부터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익숙한 이기자 반점 간판 불이 꺼져 있었고 가게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경광등이 어지럽게 번쩍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들은 복귀 보고도 잊은 채 가게를 향해 달렸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과 부서진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들것에 실려나가는 박철민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두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사장님. 김태우가 절규하며 폴리스 라인을 넘으려 했지만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한지훈과 최현수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그 소리가 마치 그들의 희망이 멀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에게 몇 가지를 묻더니 곧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목격자를 찾는 신용만 할 뿐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조상필과 흑사파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CCTV는 공교롭게도 모두 고장이 나 있거나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박철민 씨는 양팔이 복합골절되었고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졌으며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다. 의사는 다시는 웍을 잡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평생을 바쳐온 요리사의 꿈이 한순간에 꺾여버린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태우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조상필을 찾아 복수할 기세였고 최현수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박철민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한지우는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 범죄였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 및 재물 손괴 사건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었다. 조상필의 영향력이 경찰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군 헌병대가 그들을 찾아왔다. 죄목은 민간인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2주 전 그들이 조상필 일당과 싸웠던 사건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것이다. 조상필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군에 사건을 이첩했다. 졸지에 그들은 시민을 구한 영웅에서 외박 나가 싸움질이나 하는 문제 병사로 전락해버렸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어쨌든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닌가? 라는 위원장의 말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법과 규정은 정의와 진실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의를 보호하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들에게는 영창 15일이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영창 기록은 군 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고 전역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절망하게 한 것은 정의를 위해 행동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하다는 사실이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징계위원회실을 나오며 한지우는 창밖을 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마치 그들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다. 검은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더 거대하고 잔인한 운명이 강철의 결단을 기다리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곧 27사단 사단장 이지혜 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장군이자 최초의 야전 전투부대 여성 사단장이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원칙과 규율을 중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하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부당한 일로 고통받는 부하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지휘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지혜 소장은 특수전 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통해 생사를 넘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하를 잃기도 구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부하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유리천장을 깨고 장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때로는 경직된 규정과 시스템이 정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창에 가게 됐다고. 사단장실 보고를 마친 참모장 앞에서 이지혜 소장은 나직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참모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 측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규정? 시민을 구한 아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벌을 주는 게 이 부대의 규정인가? 그리고 그 중국집 사장님은 어떻게 됐지? 박철민 중사, 나도 기억나는 이름인데. 양팔이 복합골절되어 다시는 요리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지혜 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훈련에 매진하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 아이들은 국가를 믿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다. 그런데 군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불의에 맞선 대가로 처벌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병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였다. 이 사건 내가 직접 챙기겠네. 관련 자료 전부 내게 가져오게. 경찰 수사 기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부상 장병들의 진술서까지 빠짐없이. 그날부터 이지혜 소장은 밤늦도록 사단장실의 불을 밝혔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기록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목격자 진술은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모호했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특전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정보부대 동기에게 은밀히 조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담긴 보고서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흑사파 두목 조상필. 그의 과거 전력과 화천 지역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관계까지. 보고서는 조상필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이유가 명백해졌다. 이지혜 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가 부패한 권력에 의해 오염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녀는 결단해야 했다. 지휘관으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수색 대대장 강민준 중령을 호출했다. 강민준 중령은 이지혜 소장이 가장 신이 많은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략가였고, 부하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군인이었다. 강 중령, 자네에게 맡길 임무가 있네. 사단장실에 들어선 강민준 중령에게 이지혜 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과 자신이 파악한 정보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민준 중령의 얼굴은 굳어졌다. 사단장님, 이건 알고 있네. 이건 공식적인 작전이 될 수 없어. 만약 실패하거나 외부에 알려지면 자네와 나, 우리 둘 다 군복을 벗어야 할 걸세. 어쩌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 이지혜 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하지만 강중령, 생각해보게.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전과자가 되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겠지. 불의에 맞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온몸으로 배우게 될 걸세. 그리고 제2, 제3의 조상필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 땅을 활보하겠지. 법이 정의를 지켜주지 못할 때 군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그 답을 찾으려 하네. 강민준 중령은 말없이 이지혜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의 명예와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민준 중령의 대답에 이지혜 소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작전명은 정의의 불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흑사파의 아지트 위치였다. 목표는 둘. 첫째, 흑사파 조직원 전원을 제압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조상필을 생포하여 우리 군사법정에 세운다. 단,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서는 안 되네. 완벽한 비공식 작전으로 수행해야 해. 이것은 사실상 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군이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준 중령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썩어 빠진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한 부하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대원들은 내가 직접 선발하겠습니다. 최고의 정예 요원들로 입이 무겁고 충성심이 강한 아이들로만 꾸리겠습니다. 좋아. 필요한 장비와 지원은 내가 책임지겠네. 자네는 작전 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수립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준 중령이 경례를 붙이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이지혜 소장은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정의의 불꽃. 그녀는 이 작전이 자신의 군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를 죄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불장난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꺼져가는 정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절망에 빠진 부하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강철 같은 결단 아래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밀 작전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 정의의 불꽃은 마침내 타오를 것이다. 작전 개시 시각은 D-Day 새벽 4시. 민간인들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고 범죄자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강민준 중령이 이끄는 12명의 정예 수색대원들은 작전명 정의의 불꽃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사단 내에서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베테랑들이었다. 각자의 주특기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들이자 강 중령이 직접 면담을 통해 강한 충성심과 무거운 입을 확인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짓밟힌 동료의 명예와 부대의 자존심을 되찾는 성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실탄이 장전된 K-원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섬광탄과 연막탄, 그리고 비살상 제압을 위한 테이저건과 케이블 타이를 챙겼다.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짙게 발라 신원을 감췄다. 작전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수립되었다. 세계조로 남인 팀이 흑사파의 아지트인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동시에 급습, 퇴로를 완벽히 차단하고 순식간에 내부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작전 구역 주변의 전력은 부대와 협조된 한국 전력 직원에 의해 정전사고로 위장하여 일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었다. 새벽 3시 50분 어둠을 가르고 육중한 K의 흑표 전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움직여 건물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전차의 등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무력 시위이자 적의 저항 의지를 초장에 꺾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었다. 전차 포탑 위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경계하던 이지의 사단장은 무전기를 통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플레임1 여기는 아이언 퀸. 작전 지역의 모든 상황이 통제되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라저 아이언 퀸. 작전 개시. 강민준 중령의 짧은 응답과 함께 12명의 그림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조는 정문을, 2조는 후문을, 그리고 강 중령이 이끄는 3조는 로프를 이용해 옥상으로 침투하는 경로를 택했다. 새벽 4시 정각.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 일대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수색대원들의 야간 투시경만이 녹색빛을 번뜩였다. 그와 동시에 1조와 2조가 특수 잠금 해제 장비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3조는 옥상에서 창문을 깨고 순식간에 3층으로 뛰어내렸다. 전원 진입. 움직이는 놈은 모두 제압하라. 강 중령의 명령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파되었다. 건물 내부는 술과 담배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1층 홀과 2층의 여러 방에서는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카드 게임을 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들이닥친 검은 그림자들의 그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뭐야? 으악!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수색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가격을 하지 않았다. 오직 관절과 급소를 노린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의 전투 능력을 무력화시켰고 신속하게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결박했다. 시끄러운 총성 대신 퍽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휙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다. 이것은 분노에 찬 복수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작전의 최종 목표인 조상필은 3층 가장 안쪽의 호화로운 방에 있었다. 옥상으로 침투한 강민준 중령과 3조 대원들이 그의 방문을 폭약으로 날려버리고 진입했다. 쾅! 요란한 폭음과 함께 문이 날아가고 섬광탄이 터지며 방 안을 하얗게 밝혔다.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던 조상필은 눈을 감싸쥐며 비틀거렸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강민준 중령의 K-원어 총구가 정확하게 그의 미간을 향했다. 눈앞에 나타난 완전무장 군인들의 모습에 조상필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놈들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대원 한 명이 다가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조상필은 반항하며 버텼지만 특수부대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 군발이 새끼들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 다 군복 벗을 준비해. 그건 법정에서 얘기해라, 조상필. 강민준 중령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조상필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서류 뭉치들을 가리켰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장부 사채 기록, 그리고 경찰 상납 리스트로 보이는 파일들이었다. 이 모든 게 내 놈의 죄를 증명할 거다. 너는 지금부터 군형법상 민간인에 대한 보복 폭행 및 특수 협박,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체포한다. 조상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강민준 중령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 대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작전 시작 18분 만에 15명의 흑사파 조직원 전원이 제압되고 조상필은 생포되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민간인 피해도 없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대원들은 조상필과 조직원들, 그리고 확보한 증거물들을 군용 트럭에 싣고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지혜 사단장은 K의 전차 위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화천의 하늘을 보며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녀도 강민준 중령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모든 작전 과정이 길 건너편 상가 3층에 꺼진 사무실 창가에 설치된 사설 방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작은 렌즈는 어둠 속에서 벌어진 정의의 불꽃 작전을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곧 정의를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작전 성공의 안도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단독 현역 사단장, 사적 감정으로 무장 군인 동원 조폭 집단 사적 보복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그 영상은 바로 정의의 불꽃 작전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이었다. 야간 투시경의 녹색 필터로 촬영된 듯한 영상 속에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건물을 급습하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자행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규정했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배후로 이지혜 사단장을 지목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군대가 사병 집단이냐? 여군 장군이 감정적으로 부대를 움직였다.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조폭 놀이를 하고 있다 등 비난이 쇄도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에 빠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 기강을 무너뜨린 이지혜 사단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것은 피해자로 둔갑한 조상필의 등장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휠체어에 앉아 깁스를 한 채 나타난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와 저와 제 직원들을 죽도록 폭행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내 놈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쳤다며 사적인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군인이 재판관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호소는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사람들은 CCTV 영상 속 군인들의 모습을 정의 구현이 아닌 과잉 폭력으로 받아들였고 조상필의 악행은 순식간에 잊혔다. 그는 권력에 희생된 불쌍한 피해자였고 이지혜 사단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군대를 사유화한 독재자 같은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진실은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과 감성적인 거짓말 뒤에 철저히 가려졌다. 국방부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지혜 소장과 강민준 중령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대기 발령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한지훈, 최현수, 김태우 병장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던 사단장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TV 뉴스를 통해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돼? 의무대 병실에 누워있던 김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었고 한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지휘관이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미안함과 분노, 무력감이 뒤섞여 심장을 헤집었다.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는 냉혹했다. 조사관은 이지혜 소장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동원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부하를 지키고자 한 지휘관의 책무였습니다. 법과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군이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지혜 소장은 할 말이 많았지만 침묵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게 진실을 왜곡할 줄은 몰랐을 뿐이다. 그녀의 결단은 정의가 아닌 독선으로, 희생이 아닌 만행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강민준 중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사단장님은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저의 단독적인 판단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지만 조사관들은 코웃음 쳤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정의를 위해 쏘아 올린 불꽃은 역풍을 맞아 오히려 자신들을 태우고 있었다. 진실을 아는 이들은 침묵하거나 힘이 없었고 거짓을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이지혜 소장은 텅 빈 관사에서 홀로 군복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이었다. 양팔에 깁스를 한 채 병실에 누워있던 박철민 중사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 때문에 그리고 용감했던 젊은 병사들 때문에 존경하던 사단장이 매도당하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힘들게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27사단 전후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기자 반점 주인 박철민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군인들이 여성을 구한 그날 밤의 이야기, 흑사파의 잔인한 보복, 산산조각난 자신의 가게와 꺾여버린 요리사의 꿈, 그리고 비겁했던 경찰의 수사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이야기까지. 이지혜 사단장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희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시스템이 외면한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사적 보복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부디 편집된 영상과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진실을 봐주십시오. 그의 글은 처음에는 작은 파문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기자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그의 글을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예비역들은 박철민 중사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단장님이 그럴 리 없다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향한 거대한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불씨는 한지훈 병장에게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을 각오하고 부대 밖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그들이 구해줬던 여성 박서연 씨였다. 박서연 씨, 저 한지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박서연 씨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 역시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지켜주려던 사단장님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서연 씨가 아니면 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지훈은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진심으로 호소했다. 박서연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조폭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세상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지훈의 절박한 목소리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군인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앞을 가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에 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제가 증언할게요. 그분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제가 다 말할게요. 그녀의 작은 용기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영창에 수감되어 있던 김태우와 최현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사건의 전말과 자신들의 억울함, 그리고 이지의 사단장에 대한 고마움을 빼곡히 눌러 담았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고 곧바로 다른 장병들의 부모들과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철민의 호소, 박서연의 용기, 그리고 부모들의 눈물. 각기 다른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역풍 속에서 진실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희미한 빛을 발하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가장 어두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지의 소장과 용감한 병사들의 편에 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작은 불씨를 누가, 어떻게 거대한 횃불로 키워내느냐의 문제였다. 박철민 중사의 글과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는 예비역 커뮤니티와 일부 동정적인 여론을 움직였지만 거대 언론과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실은 여전히 조상필이 만들어낸 피해자, 코스프레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라는 높은 벽에 갇혀 있었다. 그 벽을 허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진실의 눈을 제작하는 오진혁 PD는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여군 장성 군대 사유화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지의 사단장의 월권 행위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지만 자료 조사를 하던 중 그는 우연히 박철민 중사가 올린 글과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예비역들의 댓글을 발견했다. 그의 오랜 기자 생활에서 비롯된 직감이 속삭였다. 이 사건 무언가 이상하다. 오 PD는 조상필의 과거 전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의 간부였으며 화천으로 내려와서도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지훈 병장과 연락이 닿았고 그의 주선을 통해 공포에 떨고 있는 박서연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박서연 씨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낼까봐 하지만 저 때문에 억울한 분들이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어요. 오 PD는 카메라를 끄고 그녀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신변을 반드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박서연 씨는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 주 금요일 밤 시사 프로그램 진실의 눈이 방영되었다. 방송은 조상필의 실체와 흑사파의 만행, 그리고 부패한 경찰의 비호를 폭로하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자이크 처리된 박서연 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그날 밤 그 군인분들이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분들은 제게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비난받고 저를 구해준 사단장님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거짓이 담을 수 없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끔찍했던 상황과 군인들의 용감했던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침묵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녀의 눈물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여론은 180도 뒤바뀌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조상필이라는 악당의 연기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진실을 외면한 채 자극적인 보도에만 열을 올렸던 언론을 비판했다. 이 시대의 참군인 이지혜 사단장을 구하자는 새로운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을 다물고 있던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흑사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이 기자, 반점 주변 상인들은 그날 군인들은 정말 용감했다. 조폭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가게를 부쉈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심지어 사건을 담당했던 지구대의 젊은 순경 하나가 윗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내부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진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은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함성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거짓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곧 열릴 군사재판에서 법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혜 소장과 강민준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재판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법정은 빈자리 하나 없이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지혜 소장은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회한 대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군 검찰은 날카롭게 공세를 펼쳤다. 그들은 정의의 불꽃 작전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지혜는 자신의 부하들이 연루된 사사로운 다툼에 분노하여 국가가 위임한 신성한 지휘권을 사적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군 검찰의 열변에 법정은 술렁였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지혜 소장의 변호는 군 법무관 시절부터 소신과 원칙으로 유명했던 예비역 장성 출신의 한석주 변호사가 자청해서 맡았다. 그는 먼저 박철민 중사와 병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깁스를 한 채 증인석에 선 박철민 중사는 만약 그때 사단장님이 나서주시지 않았다면 제 남은 인생과 우리 젊은 용사들의 인생은 불의 앞에 영원히 꺾였을 겁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뒤이어 증언대에 선 한지훈, 최현수, 김태우 병장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절망의 순간을 담담히 증언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방청객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 날 마침내 이지혜 소장이 증언대에 섰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한석주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군 지휘권을 남용하여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 시스템이 외면하는 곳에 고통받고 있는 제 부하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군인은 국가의 목숨을 바치고 국가는 그런 군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 시스템이 부패한 권력에 의해 마비되고 오히려 불의의 칼날이 되어 부하들의 가슴을 찌를 때 지휘관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규정 뒤에 숨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야 합니까? 아니면 군복을 벗을 각오로 그 칼날을 맨몸으로 막아서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부하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군대라는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행동이 월권이라면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군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침묵하고 방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법정 안에 우레와 같은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아니었다. 이 땅의 모든 군인과 국민을 향한 국가와 정의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법정의 불꽃은 이지혜 소장의 심장에서 타오른 그 불꽃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최종 판결일 군사법정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지혜, 강민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짧고 단호한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이어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방청석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김태우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박철민 중사는 거수 경례를 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이지혜 소장은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군형법과 절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판부는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수호된 법익의 중대성을 더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적 이익이 아닌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부하들의 명예와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의 진정한 목적은 형식적인 조항의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의의 구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군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다. 정의로운 불복종의 손을 들어준 법의 차가운 논리보다 뜨거운 가슴의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검찰은 흑사파 및 경찰 유착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혜 사단장이 확보했던 증거들과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결국 조상필과 흑사파 조직원 전원은 범죄단체 조직죄, 보복폭행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했던 부패 경찰관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왔다. 불의의 세력은 뿌리째 뽑혔고 그들이 핥히고 간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이지혜 소장 앞에 한지훈, 최현수, 김태우 병장이 다가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했다. 사단장님께 대한 경례.
이 기자. 이지혜 소장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들 뒤로는 수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내며 이지혜를 연호하고 있었다. 그날의 풍경은 불의에 맞선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이기자 부대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국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선한 군인보호법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조한 군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지휘관이 부하 보호를 위해 내린 정당한 조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군과 사회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제도적 진일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이지혜 소장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국방부의 핵심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영전했다. 그녀는 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자신의 신념을 계속 실천해 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참군인의 대명사이자 정의로운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다. 한지훈, 최현수, 김태우 3인방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한지훈은 오랜 꿈이었던 경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경찰학교 졸업식 날 그는 누구보다 늠름한 모습으로 이지혜 장군 어느새 중장으로 진급해 있었다 앞에 서서 경례를 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최현수는 유쾌한 성격을 살려 방송 리포터가 되었고 김태우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NGO 단체에 들어가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다른 방식으로 불태웠다. 화천의 이기자 반점은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박철민 중사는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가게를 재건했고 이제는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카운터에 앉아 찾아오는 후배 군인들을 인자한 미소로 맞이했다. 가게의 대표 메뉴는 사단장님 세트가 되었다. 짜장면 셋에 탕수육 그리고 서비스 군만두가 나오는 그 메뉴는 그날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승리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경찰 제복을 입은 한지훈과 리포터가 된 최현수, 그리고 NGO 활동가가 된 김태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이기자 반점을 찾았다. 그들은 사단장님 세트를 시켜놓고 지난 날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사복 차림의 이지혜 중장이 들어섰다. 다들 모여 있었군.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불의에 맞서 타올랐던 정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은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으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영원한 질문이자 해답으로 남게 되었다. 새로운 여명은 바로 그렇게 평범한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 속에서 밝아오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